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평생을 기다려온 자유라는 이름의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수감되셨습니다. 아침마다 귓가를 때리던 저주 같은 알람 소리, 이제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매일같이 굽신거리던 직장 상사, 챙겨줘야 할 자식들도 이제 다 떠났죠. 정말 꿈만 같지 않으신가요? 온종일 TV 앞에 누워 리모컨만 돌려도 누가 뭐라 할 사람 하나 없는 이 완벽한 평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 달콤한 휴식이 딱 한 달만 지나면 숨이 막히는 형벌로 변할까요? 따뜻한 햇살 아래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왜 사약처럼 써지기 시작할까요? 여러분이 꿈꾸던 그 여유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괴물, 무료함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나면 즉시 권태에 빠진다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우아한 지옥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설픈 위로나 취미생활 권유가 아닙니다. 남은 30년을 감옥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축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노후가 비참해지기 시작했다는 건 사실 진짜 행복해질 준비가 끝났다는 역설적인 신호니까요. 은퇴 후 가장 먼저 우리를 반기는 친구는 가족도 친구도 아닌 거실 한복판의 TV입니다. 오늘만 좀 쉬자며 소파에 몸을 파묻는 순간 당신은 안락함이라는 덫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아무 노력 없이 리모컨 버튼 하나로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을 배달받는 이 편리함은 고단했던 평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편안한 자세가 당신의 영혼을 가장 빠르게 부패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침 뉴스로 시작해 트로트 예능을 지나 막장 드라마까지 TV는 쉼 없이 말을 겁니다. 심심할 틈이 없어서 좋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화면 속 남의 잔치를 구경하는 동안 당신의 실제 인생은 텅 빈 거실에서 먼지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TV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을 직시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독서는 자기 머리가 아니라 남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경계했습니다. 하물며 TV 시청은 어떻겠습니까? 화면이 0.1초마다 바뀌는 영상은 당신의 뇌가 스스로 사고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TV가 떠먹여주는 자극을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하는 뇌는 서서히 굳어갑니다. 결국 복잡한 생각은 귀찮아지고 자극적인 화면만 찾는 지적 빈곤의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TV를 끄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금까지 깔깔대며 웃었지만 화면이 검게 변하는 찰나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어떤가요? 보람찬 미소보다는 이유 모를 허무함과 눈의 피로,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갔네라는 찝찝한 후회가 밀려올 것입니다. 자극은 내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강한 자극을 갈구하게 만들고 결국 영혼을 갈증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빈곤한 사람일수록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탐닉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내면이 텅 비어 있기에 혼자 있는 정적을 견디지 못하고 그 빈 공간을 TV의 소음으로 채우려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음으로 채운 방은 결코 따뜻해질 수 없습니다. 밖에서 빌려온 즐거움은 내 것이 아니기에 전원을 끄는 순간 당신은 다시 얼음장 같은 고독 속으로 내던져집니다. 이제 가짜 행복에 맞추해서 깨어나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TV 없는 시간을 견디는 연습입니다. 거실을 감도는 그 어색한 정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비로소 진짜 당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자극 없이도 내면에서 샘솟는 즐거움을 발견한 상태입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창밖의 풍경을 보거나 낡은 책 한 권을 펼치십시오. TV 속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집안의 먼지, 베란다 식물의 마른 잎, 내 마음속의 응어리를 관찰하는 능동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화려한 영상이 없어도 한 잔의 차, 한 줄의 문장에서 우주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최고의 지적 훈련입니다. TV를 끄면
비로소 당신의 노후는 보물찾기가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시간은 이제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변모합니다. 지적 풍요를 쌓은 노년은 타인이 놀아주길 구걸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하고 고요함 속에서 가장 활기찬 축제를 즐깁니다. 리모컨을 든 손에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남의 인생을 구경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진정한 행복은 채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극을 거부하고 평온을 선택한 당신의 단단한 내면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정적입니다. 어제까지 수십 통씩 울리던 업무 전화가 끊기고 명함이 사라진 자리엔 고독이 들어앉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허겁지겁 사람을 찾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등산 동호회를 전전하며 수첩을 채우지만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의 공허함은 전보다 더 깊어집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우정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공포를 가려줄 소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의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위를 피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노후의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외로워서 만났지만 서로의 잘난 척과 자식 자랑, 예의 없는 참견에 상처 입고 돌아옵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혼자가 무서워 다시 다가가는 악순환. 이것이 우리가 인맥에 집착할 때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해야만 즐거운 사람은 가장 취약한 사람입니다. 친구가 아프거나 자식이 바쁘거나 동호회가 깨지는 순간 그의 행복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외부에 두는 순간 당신은 타인의 기분과 상황에 휘둘리는 노예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은 가장 값싼 장식품이라고 했습니다. 왜 남의 눈치라는 감옥에서 당신의 황금 같은 노후를 낭비하십니까? 모임에 나가 3시간을 떠들어도 마음이 허한 이유는 그것이 공유가 아닌 배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말만 하기 바쁜 노년의 대화는 영혼을 살찌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과 푸념을 받아내느라 당신의 에너지만 소진됩니다. 이런 관계는 취미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내면이 빈곤한 자들이 모여 서로의 빈 공간을 확인하는 자리에 더 이상 당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소외가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가짜 관계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직 본질적인 것들만 남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 과정을 즐깁니다. 그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굴해지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버림받은 시간이 아닌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 선포합니다. 인맥의 거품을 걷어내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시간 대신 혼자 숲길을 걸으며 자신과 대화해 보십시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썼던 에너지를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쏟기 시작할 때 당신의 고독은 빛나는 보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노후의 품격은 자족에서 나옵니다.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도 전혀 처량해 보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구걸하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단단한 자존감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행복은 유효기간이 짧지만 스스로 길어올린 행복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당신 곁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은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노후 준비란 통장 잔고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시간이 설렘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한 노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울리지 않는 메시지에 서운해할 시간에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에 답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 자신과 가장 멋진 데이트를 하겠다. 이 결심이 당신을 인맥의 감옥에서 해방해줄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있는 상태를 외로움이라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소외된 고통스러운 상태라면 고독은 스스로를 찾아가는 자발적이고 우아한 즐거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찾아온 빈 시간을 외로움이라 착각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당신이 평생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잃어버렸던 진짜 나를 되찾으라고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상사로, 집에서는 헌신적인 부모로 연기하며 타인의 평가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려 할 때 가장 비참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고동력을 기른다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내적 독립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무거운 아령을 들어야 근육이 생기듯 고요함을 견뎌내야 마음의 근육인 고동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텅 빈 거실이 무섭고 적막함이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보십시오. 잡음이 사라진 자리에서 비로소 당신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어떤 생각을 할 때 영혼이 떨리는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은 노후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으로 풍요로운 자는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충분한 즐거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구걸합니다. 고독력이 있는 노인은 혼자 차를 마셔도 온 우주와 대화하는 듯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배울 것이 산더미 같고 관찰할 자연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심심할 틈이 있겠습니까? 내면의 창고를 지혜와 호기심으로 채우는 순간 고독은 지루함이 아닌 축제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고독력을 갖춘 사람이 인간관계도 더 잘합니다.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니 서운함이 없고 상대를 소유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온기만을 나누는 우아한 관계는 고독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타인을 만날 때도 여유롭고 당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고독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시끄러운 잔칫집에서 철학이 나오지 않고 북적이는 시장통에서 예술이 꽃피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당신은 인생의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며 철학자가 됩니다. 침묵은 당신의 뇌를 가장 맑게 깨우는 시간이며 그 안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삶이 창조됩니다. 고독력을 갖춘다는 것은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외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었다면 고독과 함께하는 후반전은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사회적 성취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독력을 가진 당신은 이제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마음은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전화기를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당신의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 고요함이 편안해지는 순간 당신의 노후는 감옥이 아닌 광활한 대지로 변할 것입니다. 홀로 서는 자가 세상을 얻습니다. 당신의 고독이 찬란한 빛으로 변하기를 응원합니다. 은퇴 후 우리의 일상은 대개 무기력한 입력으로만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남이 차려주는 밥을 받아먹고 남이 연기한 드라마 속 슬픔의 대신 울고 남이 떠드는 가십거리에 귀를 내어주며 하루를 보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자기 생각 없이 타인이 만들어낸 결과물에만 기대어 사는 것을 정신적 기생이라는 아주 매몰찬 표현으로 꾸짖었습니다. 내 손을 움직이지 않고 내 머리를 써서 고민하지 않은 채 남이 정성껏 차려놓은 즐거움만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삶은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지만 그 달콤한 안락함이 당신의 뇌를 서서히 마비시키고 당신의 영혼을 탄력 잃은 비계 덩어리처럼 흐물거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오직 소비만 하며 시간을 죽이는 노후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박수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잊혀가는 비참한 퇴장일 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던져주는 미끼를 받아먹는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가장 신성하고도 고결한 본능입니다. 생산자가 된다고 해서
거창한 공장을 세우거나 위대한 예술 작품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느낀 단상을 적은 진솔한 글 한 줄, 베란다에서 정성껏 피워낸 화초 한 송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정갈하게 차려낸 한 끼 식사면 충분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내 힘으로 무언가를 빚어내고 가꾸는 그 행위 속에서 나는 여전히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자기 효능감과 존재의 쓸모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로 머물 때는 세상의 소음이 나를 지배하지만 생산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시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극하게 됩니다. 내 손끝에서 무언가 태어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 창조의 에너지가 당신의 삶을 감옥이 아닌 빛나는 작업실로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글을 써서 뭐해? 라는 생각은 오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은 그 자체로 거대한 도서관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 아이를 키우던 환희, 사소한 깨달음들을 종이 위에 쏟아내십시오. 글을 쓰는 동안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흩어졌던 자아는 단단하게 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글쓰기를 자신과의 가장 깊은 대화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회고록은 자식에게 주는 유산이기에 앞서 당신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생명의 신비에 경탄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른 흙에 생명을 불어넣고 계절의 변화를 손끝으로 느끼는 우주적 협업입니다. 내 몸은 쇠약해져가도 내 손에서 자라나는 초록의 잎사귀들은 당신은 여전히 무언가를 돌볼 수 있는 강한 존재라고 속삭여줄 것입니다. 생산적인 취미는 적당한 고통과 몰입을 요구합니다. 뜨개질 한 코, 나무 깎는 칼질 한 번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잡념이 사라지는 무아지경을 경험합니다. 이 몰입의 상태가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해탈입니다. 결과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다루는 당신의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생산적 활동은 노화 방지의 특효약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읽는 것보다 그 정보를 나만의 언어로 정리하거나 손을 움직여 형상화할 때 신경세포는 가장 활발하게 연결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는 핑계를 버리고 생산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10년 전의 생기를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결과의 노예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에게 팔 물건이 아니기에 잘 만들 필요도 예쁠 필요도 없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투박한 목공예품이라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깃든 유일무이한 창조물입니다. 당신의 집 거실을 TV 시청실이 아닌 당신의 꿈을 빚는 작업실로 재정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무엇을 창조했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TV 잘 봤다가 아니라 오늘 이런 글을 썼고 이 꽃을 피웠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감옥 같은 노후를 축제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십시오. 펜을 들거나 흙을 만지거나 악기를 잡으십시오. 당신의 손끝에서 무언가가 태어나는 그 숭고한 순간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방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을 정신적 자살에 비유했습니다. 좁은 방,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늪으로 빠져듭니다. 미운 사람, 후회되는 과거, 불안한 미래, 고여있는 물이 썩듯 움직이지 않는 몸 안에는 독한 상념들이 고이기 마련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건 운명이 아니라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벽입니다. 운동화를 신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 찰나, 당신은 비로소 감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걷기는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을 나라는 좁은 감옥에서 세상이라는 넓은 대지로 확장하는 의식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나갔던 이유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세상의 간섭 없이 오직 우주와 대면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산책자는 이어폰을 끼지 않습니다. 트로트 가사나 남의 유튜브 수다에 귀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느낌에 집중해 보십시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머릿속을 짓누르던 걱정들이 발바닥을 통해 대지로 흡수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몸의 리듬이 살아나면 뇌는 비로소
이성적인 판단을 시작합니다. 에이, 별일 아니었네라는 깨달음은 책상이 아니라 길 위에서 옵니다. 길가에 핀 이름 없는 들꽃,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 자연은 쇼펜하우어가 가장 사랑했던 스승입니다. 앙상했던 가지에서 새순이 돋는 것을 보며 우리는 순환을 배웁니다. 저무는 노을을 보며 아름다운 소멸을 배웁니다. 혼자 걷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이유입니다.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내 인생을 대입해보면 내가 겪는 고통과 나이 들미 얼마나 자연스러운 섭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의 산책 시간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얼마나 인생을 따분하게 살았으면 매일 기계처럼 걷기만 했느냐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기계 같은 반복이야말로 칸트의 정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든 해방의 열쇠였습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독약은 바로 무질서입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없다는 핑계로 하루의 리듬을 놓쳐버리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지탱할 기둥을 잃고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루틴을 만드십시오. 지루해 보인다고요? 아닙니다. 그 지루한 반복이야말로 흔들리는 노년의 고독을 꽉 잡아주는 가장 단단한 지팡이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의 영혼은 웬만한 비바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걷는 동안 심장은 힘차게 펌프질하며 평소보다 훨씬 많은 피를 뇌로 실어 나릅니다.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절대 풀리지 않던 꼬인 감정들이 신기하게도 발바닥이 땅에 닿는 충격과 함께 하나둘 매듭을 풀어냅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가장 공평하고도 생물학적인 축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산책 중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절대 놓치지 않으려 늘 메모지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책상 앞이 아니라 길 위에서 다리를 움직일 때 비로소 잉태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싼 영양제와 보약으로 젊음을 사려 애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영혼의 주름은 약으로 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가장 젊고 팽팽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백화점 건강식품 코너 대신 동네 공원으로 달려가십시오. 가장 비싼 신발을 신고 거실에 누워있는 것보다 낡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당신의 수명을 수만 배는 더 값지게 만듭니다. 걷기는 당신의 뇌를 춤추게 하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명약입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이 우아한 반란을 왜 망설이십니까? 당신의 다리가 움직이는 거리만큼 당신의 인생도 그 깊이를 더해갈 것입니다. 방 안에 홀로 있으면 고립이지만 길 위에서 홀로 있으면 고독입니다. 고립은 타인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 형벌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사색하며 걷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당당함을 가집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나는 내 길을 간다는 철학적 자존감이 묻어납니다. 이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남들이 닦아놓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오직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풍경을 즐기며 걷는 사색의 오솔길입니다. 걷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의 특권이며 가장 우아한 취미입니다. 지금 당장 현관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머리가 맑아질 때까지, 당신의 가슴이 평온해질 때까지 묵묵히 걸으십시오. 그 발자국들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감옥이 아닌 광활한 산책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와 동시에 배움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제 편히 쉬어야지 머리도 안 돌아가는데 무슨 공부냐며 스스로를 낡은 서랍 속에 가둡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육체의 노화보다 정신의 정체를 더 경계했습니다. 배움을 멈춘 노년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반복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지루한 대기실이 됩니다. 당신을 늙게 만드는 것은 주름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우리는 평생 써먹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서의 공부는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공부는 다릅니다. 돈이 되지 않아도 좋고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배움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사치스러운 놀이입니다.
이 자유로운 배움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청춘으로 되돌리는 회춘제입니다. 젊었을 때 읽던 철학책은 졸음의 유도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지금 읽는 철학은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현자의 문장 속에서 내가 겪었던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십시오. 철학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당신의 삶을 하나의 의미로 꿰어내는 과정입니다. 더듬더듬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바로 뇌를 젊게 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서툰 오카리나 소리, 둔탁한 기타 선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낸 소리가 공기를 타고 내 귀에 돌아올 때 당신의 뇌세포는 새로운 회로를 그리며 살아납니다. 악기는 당신의 외로움을 선율로 바꾸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장 밥이 나오지 않는 인문학, 밤하늘의 별을 해는 천문학, 혹은 먼지 쌓인 예시학인 역사 공부에 깊이 몰입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것을 두고 다 늙어서 돈 안 되는 일을 왜 하느냐며 쓸모없다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무용의 가치야말로 인간의 정신을 가장 고귀하게 만드는 진짜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대한 파도에 밀려 오직 쓸모있는 것들만 선택하며 살아왔습니다. 돈이 되는 기술, 남에게 과시할 수 있는 정보에만 매달려 사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허기진 영혼의 향기롭고 깊이 있는 지식의 양분을 듬뿍 공급해 줄 때입니다. 책을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는데 배워서 뭐 하나 하고 한탄하며 시작도 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학습은 시험 점수를 매기기 위해 암기하던 학생 시절의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는 지식을 머리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수십 년의 치열한 삶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다시 소화해내는 일입니다. 젊은이는 지식의 양을 자랑하지만 노인은 지식의 깊이를 느낍니다.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재해석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유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잊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 당신의 뇌를 통과하며 남긴 묵직한 느낌과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쏟아부은 물이 그릇을 다 채우지는 못해도 그 과정에서 그릇 안에 찌꺼기를 씻어내듯 배움은 당신의 내면을 맑게 정화합니다. 그렇게 쌓인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모여 타이는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우아한 품격과 범접할 수 없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눈을 반짝이는 노인의 얼굴엔 청년보다 더한 생기가 돕니다.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어? 라는 체념 대신 왜 그럴까? 이건 무슨 뜻일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늙음을 거부하고 청춘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호기심의 안테나를 꼿꼿이 세우는 작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적 욕구가 없는 노년은 죽음의 예행 연습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새로운 지식에 감탄하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은 당신을 방구석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끌어내어 드넓은 세상과 다시 연결해주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 시작할 때 우리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꿈틀대며 살아나고 그 활력은 피부의 안색과 눈빛의 깊이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공부는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기에 더 뜨겁고 순수합니다. 어제 몰랐던 단어 하나를 외우고 평생 이해되지 않던 클래식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그 찰나의 희열은 노년의 고독을 한순간에 축제로 바꿉니다. 배움에 몰입하는 노인은 타인의 시선이나 보잘것없는 소문에 휘둘릴 틈이 없습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은 늙지 않는 영혼이 가진 최고의 안색입니다. 주름진 얼굴이라도 무언가를 배우고자 눈을 반짝이는 노인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품격과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배움은 당신의 시간을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여 빛나는 것으로 바꾸어 줍니다. 공부하는 노인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매일 더 깊고 풍요로운 지혜의 바다로 항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배움을 통해 내면을 단단하게 채운 사람은
결코 타인에게 행복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오르는 흥미로운 생각들이 가득하고 손끝엔 뒤늦게 불붙은 익히고 싶은 기술이 있으며 가슴엔 아직 다 읽지 못한 설렘 가득한 책들이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노후는 인생의 불꽃이 사그라지는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흩어졌던 자아를 하나로 모아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빚어내는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즐길 거리가 가득하니 타인이 나를 찾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워할 이유가 없고 자식들이 바빠서 안부 전화를 걸어더라도 서운함을 느낄 틈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만의 지적 세계를 탐험하고 영혼의 영토를 넓혀가느라 혼자 있는 시간이 턱없이 모자랄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풍요로운 자는 고독 속에서도 최상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내면이 빈곤한 자는 아무리 화려한 파티 속에서도 죽을 것 같은 지루함을 느낀다고 일갈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이라는 가느다란 밧줄에 자신의 행복을 매달지 않습니다. 자신이라는 가장 훌륭하고 충직한 친구와 함께 논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름진 손으로 책장을 넘기고 굳어가는 머리를 써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려 애쓰는 노인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세월은 그의 육체를 거쳐갈 뿐 그의 정신은 날마다 새로운 샘물을 마시며 생기를 되찾습니다. 그는 배움을 통해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지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어지는 인생의 참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차갑지만 명쾌한 통찰을 통해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무료함이라는 괴물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여전히 텅 빈 거실이 두려울 것이고 누군가는 이제야 비로소 신발끈을 묶을 용기를 얻으셨을 겁니다.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쇼펜하우어의 이 냉소적인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지독한 심심함과 공허함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고통의 구간을 통과해온 당신에게 찾아온 아주 자연스러운 인생의 중력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중력에 몸을 맡기고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린다면 그곳은 정말로 당신의 남은 30년을 가두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그토록 강조했던 내면의 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행복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친구의 전화 한 통에 일이 일비하고 자녀의 방문에 목을 매는 행복의 거지로 살기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꽉 찬 사람, 누가 놀아주지 않아도 할 일이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란 사람, 고요함 속에서 가장 활기찬 축제를 벌이는 사람. 우리는 그런 품격 있는 어른으로 늙어가야 합니다. 오늘 당장 거실의 TV를 끄고 정적을 마주해 보십시오. 그 정적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위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쓰고 어디를 걸을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노후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설렘으로 눈을 뜨고 매일 밤 보람으로 잠드는 당신만의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 행복의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그 열쇠로 매일 새로운 기쁨의 문을 여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찬란한 고독으로 빛나길 바랍니다.